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조금 전 특검에서 특검 현장 불승인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문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조대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윤영걸 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으로도 그랬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층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또 대선 후보로서 고려되고 있는 그런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어째서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특검이 그동안에 할 만큼은 어느 정도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려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네. 이 선에서 중요한 거는 다 했으니까 끝내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달 말에 중지한다는 거는 끝낸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아니었느냐. 황교안 대행이 늘릴 것 같으면 벌써 얘기를 했는데 내일이 마감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아마 늦춰서 오늘 얘기한 거는 그 충격을 가급적 줄이고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3월 초에 결판이 나니까 그쪽으로 국면을 몰아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야당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은 있죠. 사실 황교안 총리가 사임될 때 그때 김병준 총리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바로 총리를 좀 야권에서 좀 선택을 했으면 사실 연장이라든지 새로운 법안 마련해서 좀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텐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연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네. 예상했던 그대로다. 네, 그런데 저는 대표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김병준 내정자나 혹은 다른 사람이 지금의 현재 어떤 황교안 권한대행의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고뇌가 이겁니다. 자, 특검을 연장하게 되면 만약에 인용을 했을 때 13일 전에 인용을 했을 때 특검은 보나마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석시켜야 되고 또 소환을 하거나 혹은 출석시켜야 되고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원인은 이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통령을 구속시킨 권한대행이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특검을 연장시키지 아니하면 나의 어떤 책임에서 사실 노안하지만 특검을 연장시킬 경우는 그 책임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 특검을 연장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게 되고 특검에 그러니까 소환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책임에서 사실은 누구나 고뇌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걸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 의직을 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단순하게 친박의 후보, 당선과 무관한 출마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통령을 지키고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당선 가능성에 돌입하려면 지금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80% 가까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수의 후보가 되더라도 탄핵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검 수사를 연장시켜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보면 당선 가능성 있는 대권 후보, 즉 대선에 출마할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차라리 더는 선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께는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이 발표 홍건희 총리 공보실장의 권한대행 입장 표명에 따른 얘기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됐다.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으로 차치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해 볼 부분이 특검 수사가 헌재 결정이나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이 어떤 형사재판의 원칙을 준용한다. 분명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특검의 수사가 응당 판결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 결국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럴 거면 특검을 왜 했느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특검이 검찰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만들었고 지금 수사가 다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장을 안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류가 아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받아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정치적인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특검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을 것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건 거꾸로죠. 정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 만약에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와 겹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일단 탄핵 결정 이후를 바라보는 정당들이 주로 어디냐면 보수층이에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네. 왜냐하면 지금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지만 탄핵 결정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구도 싸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영 싸움. 완전히 보수냐, 진보냐, 여냐, 야냐, 흑이냐, 백이냐. 이런 진영 싸움으로 갔을 때는 확실하게 한쪽의 어떤 상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한쪽의 상징은 뭐냐면 박 대통령이 그래도 사실은 아무리 잘못했지만 탄핵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구속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또는 이런 어떤 그런 특검의 수사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예. 이 층을 일단 잡아야 그 구도에서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포지션일 수밖에 없다. 네. 도리어 정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예. 도리어 특검을 연장시키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네. 정치적인 해석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이요. 지금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황교안 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황교안 대행, 그러니까 대행도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임 건의를 합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국무총리긴 하지만 해임 건의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 대행에 관련된 부분도 탄핵으로서 그 권한에 관련된 부분을 뺏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논리고요. 사실상 뭐 그게 외형적으로 되게 기이한 현상이 될 것이지만 관련된 부분 황교안 권한 대행의 여러 가지 권한 대행으로서의 법적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걸 추진하고 주장하는 국민의당 측에서도 이걸 탄핵으로서 정말 계속 강력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예. 국민들한테는 또 너무 무리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포석이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총리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총리 공보실장을 통해서 네. 홍건희 실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한 게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누시죠.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눠온 얘기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저희가 추려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그동안 이거를 연장을 안 하게 된다면 탄핵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좀 엄포만 나왔던 상황이라면 공식적으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까지 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 움직임이 뭐 정치적인 포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규모나 크기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대면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기업 수사도 삼성 이외에 롯데라든가 SK조사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당연히 돼야 한다라고 국민들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이 정치적인 그 계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으니 야당으로서는 응당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저는 국민의당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야사당이 이거 관련된 연석회의를 통해서 예. 야사당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3월 13일 전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선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을 실제로 국회에서 그 본회의에 그것을 회부시킬지에 대해서는 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예. 선고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나머지 문제가 다 원인 모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포석 정도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 이뤄질 가능성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뭐 곧 탄핵 심판이 예. 3월 13일 이전에 나는데 그걸 탄핵 총리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소추하고 시간이 우선은 충족되지 않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정치적인 제스처의
불가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수혜자는 내가 보기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야당의 지지율 합계가 한 70%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당 지지율의 합계에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를 업고서 오히려 좀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보수의 대표 주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끝까지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여당에 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또 포기한다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폭격을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길게 보면은 야당이 굉장히 또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두 자릿수를 넘던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측면도 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인가요? 일단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의 행보를 봤을 때 네. 정치적인 행보라고 읽혀질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시계 부분, 권한대행이라는 시계를 굳이 권한대행이라고 적시한 부분 또 규제개혁 토론회는 사실 이 정부의 굉장히 큰 이 자랑이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도 그것을 생중계했었죠. 2번씩이나 생중계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생중계하면서 자신이 직접 나갔다는 점 이런 걸로 비추어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할 때 지금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이 특검이 굳이 27일 날 발표한 것도 바로 그게 고려됐을 것이다. 미리 발표를 하면 그만큼의 또 출렁임이 지지율에 대한 출렁임이 또 있을 테고 하루 전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급적이면 그걸 줄여서 이 탄핵의 어떤 일정에 자신의 어떤 뜻을 담는 것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일정도 고려해 본척했겠죠. 그런데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의회 변수가 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네. 수사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황교안 대행이 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특검 수사가 예정된 대로 28일로 종료된다고 한다면 특검은 결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결과의 핵심은 바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 뇌물수수에 대한 의혹을 비롯한 각종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이 모두 망라될 텐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헌재 증거로는 그 소추위원단이 국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아마도 국민들 여론과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그 특검 수사 결과를 본다면 심리적으로 여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여론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구속을 피하려다가 역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여론과 헌재의 심리적인 영향을 매우 높게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잠시 후에 한 4, 5분 뒤죠. 야사당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 불승인에 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좀 나오는 대로 더 짚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대준 변호사께 여쭤보면 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짧게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서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쓰기는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겠다. 결국에는 이게 어려워서 조금 연장을 해야겠다라는 실리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뭐 공소유지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소가 오늘 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소가 많이 되면 지금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되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요청을 협조를 안 해주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이 연장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파견된 검사들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는 게 재판 진행에 있어서 되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련해서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에 관련된 부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관련된 부분에 의혹이 좀 있기 때문에 못 믿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매조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조사도 사실상 기소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박 대통령은 결국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불출석하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첫 번째 3개 정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진술만 하기로 하고 신문을 안 받겠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신문 받으면서
말 실수나 또 꼬투리를 잡으면 이게 일파만파가 돼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 방송, 뭐 정규제 TV라든지 자기의 정제된 또 네. 정해진 질문만 받는 것만 답변했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출두가 헌법재판소.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늘리는 거를 했는데 예. 늦추는 걸 3월 13일 날 이후로 늘리는 거를 네네.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헌재 그 재판관들이 오늘로 이제 못을 박으면서 이제 날짜가 이제 늦춰지는 게 좀 효험이 없다. 예. 그거 좀 마지막으로는 이 불복에 대한 명분 쌓기가 아무래도 좀 있지 않느냐. 네네. 대통령은 증인이라든지 이번에 뭐 섞어찌개라고 김병호 그 변호사도 절차 표현했습니다만 문제를 예, 삼았죠.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물론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 뭐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불복에 대한 거를 진작에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헌법 재판관들 보충 문제라든지 뭐 섞어찌개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진작에 얘기했으면 되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는 불복에 대한 명분 쌓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걸 대리인단이 대통령 네. 변호인단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얘기가 조금 서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 뭐 출석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출석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뭐 내부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언론에 전파되고 소위 말해서 공식 표명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은 뭐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제가 볼 때는 일관된 심리 전략이 부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실상 이정휘 재판관의 임기가 지난 다음에 선고가 진행됐을 경우에 7인 체제에서는 기각을 노려서 증인들을 과도하게 신청한다든가 대통령의 현재 출석 여부조차도 3월 13일 넘어서 선고만 된다라면 하는 선고 연기를 통한 7인 네. 체제의 기각을 목표로 하다가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그 재판의 판결의 신속성들을 강조함에 따라서 그것이 무산되자 예. 이제는 재판소 자체의 구인 체제를 흠집내고 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 절차까지도 문제점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애초에 그 선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혼선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세우려면 처음부터 헌법재판관의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법리적 대응에 나갔어야 되는데 본말이 좀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내부에서 비둘기파 대통령에 대한 그 법리적 대응을 충실하자라고 하는 예. 비둘기파와 아니다. 정치적이고 여론전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매파와의 갈등 속에서 현재는 매파가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제 5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자들이 헌재에 몰려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변호사에게 확인을 했더니 이중환 변호사는 모르는 일이다. 이중환 변호사를 뺀 대리인단의 다른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겉으로 드러나면서 대리인단 내부에 혼선이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중환 변호사가 다시 문자로 출석에 대한 찬반이 내부에서 엇갈린 채로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대리인단의 의견이 보통 이렇게 엇갈려서 전달되기도 합니까? 그 엇갈려서 이제 표명이 되면 재판에서 지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각자 대리는 맞습니다. 각자 대리는 맞는데 각자 대리라는 게 변호사들이 다 선임된 변호사들이 자기 얘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대리긴 한데 각자 대리라는 거는 변호사 자기 이름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 하지만 변론의 취지는 통일되고 일관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판장이 누구 말이 주된 변론의 취지인지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환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우리는 같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선임은 됐지만 각자 말하고 있고 각자 변론의 진행도 따로 한다는 취지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도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변론의 일관된 취지 자체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이제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땐 김평호 변호사님이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전체 변호인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본인의 입장을 먼저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실황 관계를 보더라도 김평호 변호사님만 극렬하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나머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동조를 하거나 그러니까 조원령 변호사님 빼고 그 이중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같은 편이지만 얘기하는 변론의 취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변론의 방향과 좀 다르고 그리고 조금 재판부를 너무 감정적으로 모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불편해하는 심기가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출석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일지라도 종국적으로 다른 기자라든지 외부에 나갈 때까지도 분열된 상태로 지금 공표가 네네. 됐거든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예. 네. 예. 출석과 관련해서 이제 잘 기억해 보면 네. 헌재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사실상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모두 다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자 13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최후진술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그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또 권위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으로서 가서 사실상 신문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 대통령의 또 상권 분립인데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안 할 거다. 근데 처음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진술 문제가 왜 나왔냐면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대통령 최후 진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중환 변호사가 그때 2번에 걸쳐서 기자회견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언제 바뀌었냐면 김평호 변호사가 합류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와 조원영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변호사 이 세 분이 들어가면서부터 판을 뒤집기 시작했죠. 뭐냐면 이미 이중환 변호사의 대리인단은 이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적법하다라고 인정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이건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대리인단 측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들어온 변호사들이 이건 처음부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뒤집으니까 그러면 적법하다고 얘기했던 처음에 대리인단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적법하다고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어저께 회의 자체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중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처음에 초기 그 대리인단은 수석해야 된다. 최후 진술을 해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계속 변함이 없었던 반면에 김평호 변호사 등 뒤늦게 합류한 변호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국회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최후 진술을 하게 되면 적법한 거를 인정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후 진술이라는 걸 인정하면 나중에 이 결정을 완전히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어떤 결심은 뒤늦게 들어온 김평호 변호사 쪽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리인단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종종 보여왔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주장했던 바가 원로들한테 받아들였던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아까 변론 행위는 각자 자기 의사대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소송을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대리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대리인단 자체의 어떤 이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여론전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따져봐야 될 것으로 흔히들 생각하게 되는데 여론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주말 집회하는 김평호 변호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마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2를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뭐합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사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요.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주말에 어제까지 국회에서 그렇된다고 해서 저는 자면서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를 하는 농성을 했습니다. 정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선출된 기관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화도 나고 분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네, 일단은 뭐 구체적인 어떻게 하자, 어떤 주장을 펼치자 서로 이렇게 합의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막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카드를 좀 꺼내보는 시간이니까요. 어쨌든 특검 연장 불승인에 관련돼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주류는 그래서 차후에 뭐 탄핵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지 말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일단 논의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지는 대로 다시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보여드린 영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가 그저께 있었던 태극기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요. 복종하라면 하는 노예냐, 여기가 조선시대냐 이런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인용이 됐을 때 불복종을 하겠다는 명분을 쌓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재판에서 제일 불리한 게 변호사가 흥분하는 거거든요, 대리인이. 근데 법적인 해결보다는 이제 정치전 해결을 위한 밑바탕을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예. 재판부들도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에 관련해서 심증을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굳혀가는 것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이제는 법적인 해결을 부인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이제 바로 지지청 결집. 이 제도 탄핵 심판 자체가 지금 부정한 것이었고 절차도 적법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언제부터 들기 시작했냐라고 이렇게 시점을 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김평우 변호사가 그 대리인단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모습이 되게 본격화됐거든요. 재판에 가장 지는 쉬운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재판장에게 도전하고 재판부 모욕하면 아주 웃으면서 재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결과가 이제 예단이 되지만 이제 자기가 할 소리는 충분히 한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모하게 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뒤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아니, 조은영 변호사가 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패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조대진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니, 이렇게 헌법재판 관들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혹은 뭐 이렇게 이런 퍼포먼스 삿대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하면 사실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인데 의뢰인의 불리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조은영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적 가치다. 헌법적 가치를 이번에 제대로 확립을 해야 그 후대에 가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건 사실 뒤늦게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와 정기승 변호사를 또 지칭을 합니다. 하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대진 변호사하고 말이 약간 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의뢰인이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이 믿는 가치. 자신들이 믿는 헌법적 질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매파냐 비둘기파냐의 주도권에 의해서 김평우 변호사 같은 매파가 잡았기 때문에 강경 모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김평우 변호사가 누구의 의중을 잘 헤아리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2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본인의 진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국회에 맡긴다고서는 느닷없이 엮였다라고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중을 제일 잘하고 그리고 특히 변호인단 측에서 현재 이중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 측에 헌재에 참석해서 충실하게 법리 논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실상 김평우 변호사처럼 헌재에 대한 훼손 그리고 소추에 대한 취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면 애초에 대통령은 헌재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보다는 이미 정치전과 여론전을 통해서 헌재 선고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는 그걸 바르게 간파하고 인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이전에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이전에 뭐 이른바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친다고 할지라도 재판을 실제로 이제 참여해서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또 나가서 탄핵 심판 자체를 좀 더 부정한다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좀 많이 흔드는 거죠. 그거는 뭐 아스팔트로 피로 문들린다는 둥, 뭐 온 남자가 여성 대통령 하나를 뭐 흔든다는 둥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용어로 우리 그 조준경하는 김동리 소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한국의 문학을 일으켰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런 용어를 써서 우리나라 언어 수준을 좀 떨어뜨린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저분들이 왜 그 대한변협 회장도 하고 고매하신 분이 왜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느냐. 그거는 논리 이거를 떠나서 법치고 뭐를 떠나서 촛불에 휩쓸리다가는 우리나라가 저 왼쪽으로 좌측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공산화 된다. 뭐 이런 의식 때문에 뭐 분노와 감성이 이게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 이성적인 얘기는 아무리 법리적으로 해도 저분은 들을 생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논리라도 설득할 수가 없고 왜 우리나라가 지금 촛불에 의해서 이렇게 농단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도 사실 우리가 반성할 건 많아요. 동굴 안에 촛불을 켜놓으면은 동굴 안에만 밝아지지 밖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바깥 세상을 못 보고 촛불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는 바람을 받아야지 태극기가 펄럭이잖아요. 근데 민심의 바람을 보고 펄럭이야 되는데 민심하고 역풍이 돼서 저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진짜 모든 양식 있는 분들이 이 헌재 심판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지금 수긍을 안 하고 승복을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오셔가지고 진짜 뭐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모든 책임은 나에 있다. 내가 지고 가겠다. 그리고 나는 좀 무능한 건 나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 뇌물 먹은 건 아니다라든지 뭐 좀 멋진 명언 좀 하나 남겨고 재판을 좀 기다렸으면 모두 다 수긍 안 한다니까 정말 가슴이 갑갑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오늘 해석과 논란이 이렇게 좀 분분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예정을 했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 변론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이전에 그 김평호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평호 변호사와 조은령 변호사가 대부분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장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 절차에 관련된 결론을 따를 수 없는지에 관련된 이런 법적인 뭐 근거라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걸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길어지면 재판부가 최종 변론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종 변론이라는 게 그 전 이나 증거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냥 필리버스터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김평호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전체적인 부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이 그 협회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변호사 협회장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국 총학생회장을 할 때 김평호 협회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학생 때. 변호사는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총학생회장 때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저렇게 변론을 하시는 걸 동영상으로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뭐 시간이 뭐 10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변하셨나 아니면 그때 말해주신 법의 가치와 제가 판단한 법의 가치가 많이 달라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아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소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헌재에서는 일단 변론이 길어도 다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길게 변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길게 변론이 돼서 양측이 제대로 정말 이 법리 다툼을 하거나 그런 절차상의 마지막 그런 최후 진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 제한은 없어요, 사실. 13년 전을 되돌아보면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 소추위원이었죠. 국회 소추위원을 대표해서
대해서 김기춘 그 법사위원장이 2시간에 걸쳐서 사실 변론을 했고 또 상대하는 이 대리인단은 그 당시 한승원 감사원장, 전 감사원장,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서 사실 법리 다툼을 제대로 벌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그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최후 그 서면 진술을 했어요. 서면으로 그 진술을 냈는데 원래 4일까지 내라고 그랬던 이 서면 진술을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아직도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역시 오늘의 최후 진술, 오늘 최후 변론 기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최후 진술을 한다면 이걸 인정하는 게 돼요. 네. 대통령이 출석 안 하는 것도 불인정이기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나 뭐 또는 조은용 변호사가 나서서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퇴정을 한다거나 뭐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쪽으로 몰고 갈 확률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아예 끝까지 지키면서 양측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 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법리적인 다툼으로 금방 뭐 이 국정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으로 정말 그 필드 안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승복을 해야지 다들 감정 싸움으로 외부에 나가서 분노와 감정, 광기 이게 끝이 뭡니까? 그 끝은 뻔해요. 파국이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조인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우려와 걱정은 대통령이 마지막 서면 그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친박 지지자라든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친박의 고정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였으면 여가 될 경우엔 마지막에 있는 헌법재판의 선고조차도 정치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만큼 대통령의 마지막 그 의견 최후 진술 의견서가 제가 볼 때는 탄핵의 사유에 대한 그 본인의 조목조목된 입장에 대한 반박들이 담겨서 법리적 논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떻게 보면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최후 변론이 아니라 절차에 구멍을 내버리면서 단체 사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퇴를 통보를 오늘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변론을 종결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관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사퇴한 마당에서 변론을 종결해야 되나 이런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만약에 전체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을 해버리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는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나중에 더 강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늘 최후 변론을 하지 않고 절차의 이때까지의 문제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일괄 사퇴한다라고 구멍을 내버리고 나가버리면 이제 그 공은 이제 헌법재판관들한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종결을 하고 선고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뭐 여론을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과 또 나아가 정치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과 논란이 분분하게 만든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취지의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탄핵 정국이 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친 말이 좀 쏟아지기도 하고 이를 틈타서 일종의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판을 치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서로가 생각하는 바에 유리한 쪽으로 그런 증거로 삼으려는 행동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있었죠. 일단 아직까지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진 사퇴설 관련해서 계속 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 대박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다. 최순실 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았죠. 네, 뭐 현재로서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게 팩트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인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지금 가짜 뉴스라고 칭하고 있는데. 네,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죠. 이번에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태블릿 PC라든지 많은 거를 발굴해냈어요. 검찰이는 공권력이 못하는 걸 발굴해내는 큰 공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또 3,000개가 넘는 또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굉장히 한친 것도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뭐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가짜 뉴스고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다. 그건 제가 매경출판 대표할 때 중앙대 신창민 교수 책 냈었어요. 그 책 이름이
우리가 고민해서 낸 책 제목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네.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책을. 그러니까 그것도 최순실이가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지요. 그리고 새누리당 당명을 뭐 조동원 옛날에 그분이 줬다. 그런데 그것도 뭐 누리라는 이름도 뭐 최순실하고 뭐 관계된 그 뭐 영생교 뭐 이런 거 관계된 거다. 그래서 하여튼 좀 말이 굉장히 좀 많아서 국민들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그건 또 사실이죠. 또 하나는 또 뭐 최순실 아들이 또 청와대에 근무했다. 뭐 청와대 침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최순실 거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탄핵이 어떻게 결판을 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가 춤추면은 계속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김평호 변호인이 그렇게 화내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죠. 처음에 검찰이 기소할 때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권남용 뭐 이걸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뇌물죄로 넣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김평호 변호사부터 섞어찌개다. 그리고 왜 언론에서 나오는 추측 보도를 갖고 탄핵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완전 가짜뉴스면 또 문제가 없겠는데 또 가짜 반 진짜 반 이렇게 섞인 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갈수록 좀 혼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 때문에 뭐 힐러리가 패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와 오보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보라는 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또는 뭐 기사를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가짜 뉴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가짜 뉴스라는 거는 언론사가 아닌 이 특정 집단이 언론사인 것처럼 꾸며서 아예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시해서 기사를 실어서 페이스북 등 SNS에 퍼날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 가짜 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든 것들이 다 가짜 뉴스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보 때문에 정정 보도를 한 것들은 사실 그 가짜 뉴스는 아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자, 일단 SNS에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온 뉴스라도 한 번은 의심을 하라. 의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소스를 봐라. 이 기사가 누구에 따르면 또는 어떤 기관에 따르면 또는 누구를 무엇을 인용한 것이냐. 그 인용한 것이 불분명하면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된다. 그걸 바로 남한테 퍼날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뉴스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짜뉴스가 예년과 달리 이렇게 유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원인은 대통령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가짜뉴스가 많게 된 원인들을 보면 폐쇄적인 정보라든가 소통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비공식 라인이라든가 비선, 지하 뉴스들이 양성화되면서 가짜뉴스가 확대 대상되는데 결국 가장 큰 가짜는 뭐겠습니까? 비선을 통한 국정농단을 통해서 공적인 그 큰 가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큰 가짜 때문에 제가 볼 때 작은 가짜를 단죄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것 저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가장 큰 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림이죠.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살해 협박을 했던 사람이 결국 자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본인도 이제 뭐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저런 글을 올리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극적인 만큼 호응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앙하는 사람들의 글도 보면서 자기가 자기 만족도 느끼고 이러는데 일단 본인은 장난으로 올렸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뒤에 배우가 있는지 진짜로 실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런 글을 올리는 게 본인은 장난이었지만 저런 걸로 인해서 다 같이 또 다른 사람이 이런 그 실행의 착수에 관련된 의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이런 마음을 나처럼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또 별개의 실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이런 부분을 글로 옮기거나 관련해서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처벌도 되게 엄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일단은 그 특수 협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공판에 기소를 가더라도 저거는 뭐 벌금이나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징역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 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대상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시국이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인터넷상에서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글 잘못 올리고 처벌받아봐야 벌금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시국이 엄정한 상황에서는 저런 글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짜 뉴스라든지 그리고 오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우 실장께서 명확하게 저희가 좀 통칭해서 거칠게 좀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 실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네. 서양호 소장과 그리고 뭐 어떤 과열 양상에 대해서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뭐 윤영걸 대표께서도 네.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새로 나온 수사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 내용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요. 현직 검사들과 수백 회 통화와 문자를 했다. 그동안 이제 전화로 혹시 사정 라인을 좀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통화 내역을 분석했는데 최소 수백 회를 법무부 검찰 간부에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혹은 조금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민정수석이 관련된 검사 후배 검사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게 말이 안 될 수가 있냐면 일단 관련 사안이 생겼고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이 된 사안을 여러 부분 그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개입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도 검찰에서 인계받아서 수사할 때도 왜 이 시점에 관련된 부서에 굳이 그렇게 많이 통화를 했냐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조사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관련된 해명을 명확하게 해놓지 못하다면 그게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공적인 연관성 때문에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통화한 자체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뭐 휴대폰 갖고 업무용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이쪽이 문제가 된 거는 그건 차명폰으로 차명폰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뭐 업무용 휴대폰으로 했으니까 그거 갖고는 문제 삼을 수 없고 또 통화 내용이 아직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요? 통화 내용이 뭐 범죄 혐의가 있거나 뭘 모의를 했거나 하면은 뭐 추적을 해서 뭐 밝힐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온 건 없으니까 이 자체는 문제 삼을 수는 없는데 특검이 이번에 내일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만은 특검 관련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 뭐 검찰에서 윤곽근 특별수사본부가 거의 빈 깡통만 넘겨줬대요. 그래서 수사할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다는데 특검에서도 너무 내가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이쪽 뇌물죄에 죄청구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좀 끌다 보니까 우병우 수석은 그냥 한 번 기각되니까 그냥 손을 터는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그동안에 세월호 때 당일날 그 광주에 압수수색 못하게 또 압력을 넣은 거라든지 인사청탁이라든지 모든 국정농단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주위에 제일 중요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특히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제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넘어간들 다 우병우 사단에 지금 있는데 얼만큼 하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번에 특검에 열심히 했지만 오게티가 저는 우병우 수석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를 두고 그동안 어떤 소위 우병우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좌지우지한 정황에 의혹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해석.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죠 우리가. 내용만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을 만약에 특검이 수사 자료로 획득을 하고 그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단초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큰 이 증거가 뭐겠습니까? 녹취 파일들이에요. 거의 다 녹취 파일, 음성들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다 밝혀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월과 10월 아주 급박하게 자신의 안위 내지는 민정수석실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러나 업무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그 일 아니냐.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이 예. 당연히 그 검사들과 통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 논의는 뭐냐면 우병우 수석한테 분명히 여자가 있을 텐데 아직도 못 밝혀내고 있다. 이 안타까움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지난번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범죄를 소명할 수 없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문체부, 그 국장들의 인사 개입이나 또는 특별 감찰관 해체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냈더니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그럼 민정수석실의 일 아니냐?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도 지금 마찬가지,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분명히 7월과 10월 사이에 그 급박했던 순간에 전화 통화를 검사들과, 사적 라인의 검사들과 했다면 분명히 관련이 있을 텐데 답이 뭐냐면, 그건 민정수석실 일이니까. 이겁니다. 네.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그럼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무소불위로 특정한,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인 일을 하는 집단을 우리가 그냥 놔둘 거냐.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서는 모든 민정수석이 전부 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민정수석실은 전부 이너서클화된 검사들이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민정수석실의 이밀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음성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예. 네, 결국 검찰에 대한 문제는 특검 아니라 특검 해례비가 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 간의 수백 회의 문자와 통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우병우 수석을 구속수사하지 않은 것은 검찰 출신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의 의혹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와 그리고 직권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은 뭐냐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민정수석이 알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해서 롯데가 압수수색하기 전에 70억을 돌려줬다 뭐 이런 의혹을 해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찰 수뇌부를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많은 검찰들이 아마 그 부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그 장차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칼날을 휘두르면서 유독 검찰 문제, 우병우 수석 문제만큼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 거 보면 검찰 내부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어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번 그 대선에서는 바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특검 스스로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선 전 현재 행정관입니다. 이영선 행정관의 얘기도 짧게 조대진 변호사께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전달자 또는 심부름꾼 정도로 중간에 어떤 중간 조력자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생각보다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가해진 혐의가 꽤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일단 드러난 건 의료법 위반에 관련된 방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차명폰을 개설한 부분 그래서 건네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자체는 법률의 위반의 중대성을 떠나서 아직 지금 밝혀진 건 그 두 가지인데 이영선 행정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거들이 명백하게 나온 부분조차도 지금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그제서야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이렇게 규명에 있어서 협조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추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검찰이 어떻게 조여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특검이 종료되면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기소 여부,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초반에 예전에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관련자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미적거렸다는 부분에 비난을 피할 수 없거든요. 막판에는 되게 열심히 조사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병우 수석에 관련된 직접 증거들이 안 나온 부분,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특검이 끝난 뒤에 본인들이 기소 유지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기밀 물건을 최순실 씨 운전기사에게 매주 2, 3회 정도는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내용을 받고 인지해줬으면 그게 방조범이라든지 공동정범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을 하면 괜히 괜한 힘 쏟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짚고 넘어가고 네. 향후에 관련돼서 본인이 입을 털어놓기 시작한 시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사실상 근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안 받겠습니까? 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의 수사력은 일부러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특검이랑 정치권을 과연 따로 떼놓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특검 연장이라는 주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11시에 야사당 주요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모습까지도 네. 전해드렸었는데 이것이 또 조기 대선 이런 국면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자칫 너무 좀 순진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도 한번 보고 계속 네. 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부터 보면 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포인트가량 상승을 네. 했고 안희정 지사는 뭐 선의 때문으로 보이는데 선의 발언, 파장을 일으킨 선의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고 황교안 총리 역시 뭐 10% 바깥으로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네. 조금 좀 덜했군요. 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 1.3%포인트가량 상승한 모습. 이재명 성남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유승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0.4%포인트 좀 하락한 모습으로 나오고 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물론 변화 큰 양상에 변화는 대해서 없습니다. 예. 예, 총평을 어느 분이 한번 뭐 서영호 네. 의원께서 예. 일단 저는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정체라든가 그 일부 후보의 등락폭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야권의 전체 대선 주자 지지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는 3명을 합치면 60% 가까이 되고 이 예. 얘기는 뭐냐면 거의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야권 진영의 지지율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러면 중도하고 보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더 이상 지지율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현재 있어 격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경선 본선에 들어가서 탄핵 국면이 종료된다라고 한다면 네. 탄핵 심판, 정권 심판에 관한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인물 구도가 살아날 것이다. 인물 구도가 살아났을 때 이재명과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의 예. 그 선전들이 인물 선거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기 때문에 네. 탄핵 인용 이후를 더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150만까지일 때는 문재인 전 대표의 고정 지지층이 유리하지만 150만이 넘어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에게 대단히 유리한 중도 진영이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권의 70%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합하면 70%에 육박하지요. 예. 육박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5년 전에 선거에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51%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49%였어요. 자, 문재인 후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걸 다 한 선거였거든요. 후보 단일화 했고, 야권 연대했고, 뭐 또 시민단체와의 어떤 그 연대도 했고. 그러면 이 탁탁 털어서 49%라는 것을 민주당 지지층의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재미있게도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만 합하면 딱 그게 나와요. 예. 약 48%에서 네. 49%. 안희정 지사가 받는 18.9%는 사실은 이 확장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5년 전에 받았던 지지층에서 플러스 알파한 그 퍼센티지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경선이잖아요. 지금 네. 모두 다 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선일 경우,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됐을 경우 안희정 지사의 지금 확장된 것이 문재인 전 대표에 갈 거냐는 거죠. 그건 아직 모른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 거죠. 그 안희정 지사의 어떤 표는 뭐냐면은 비박.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했어요. 근데 반문. 근데 문재인 대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 층이 사실은 안희정 지사한테 몰리는 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희정 지사한테 이 경선 끝난 다음을 보는 정파가 많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라든지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되면 안희정 지사의 그 지지율은 자신한테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0%가 오롯이 끝까지 갈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해서 뭐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이를 대입해서 문재인, 안희정 이 두 후보의 예비 후보의 이 경쟁 구도를 봤을 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 지사의 확장성을 봐야 되는데 적극적 경선 참여율을 참여 의사를 나타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역시도 뭐 이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좀 세간의 분석과는 다른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렇죠. 적극 참여자들의 지지율이 안희정 지사하고 문재인 대표로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한데 저는 지금은 특수 상황이라고 봐요. 사건은 이 지지율은 앞으로 보름 내에 엄청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13일 날 이전에 난다고 보면은 그게 보름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탄핵에 앞장섰고 또 계속 시위에도 참여했고 하니까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탄핵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분노 반대 화가 나서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여태까지 대통령 정말 매번 잘못 뽑았더니 우리가 손가락이 이제 하나도 없네. 이제 제대로 좀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할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기대할 만합니다. 근데 다만 저 대목에서 안희정 지사가 지금 매일 등락을 보면은 너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는 너무 그 중도를 지지한다고 대연정 쪽으로 갔다가 지지율을 얻었는데 다시 잘못하다가 지지율이 요전에 미르 스포츠재단도 대통령의 선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주식 투자도요. 매일매일 그래프 보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길게 보고 내재가치 우량한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지. 그래서 안희정 지사도 지금 산토끼, 집토끼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아무 토끼도 못 잡혀요. 지금 산토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집에 있는 토끼 장문이 열려서 토끼장 문장구로 지금 왔잖아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앞으로 보름 내에는 이 판세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아마 저는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이나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의 원동력은 현재 친박, 탄핵에 대한 불복을 하는 세력들입니다. 원래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탄핵 심판 그리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구도 선거는 끝나고 인물 선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인물 선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박의 잔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야권 지지층의 강력한 견제 세력이 90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잠잠할 만하면 친박들이 저렇게 태극 집회를 한다던가 그 헌재 심리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야권 지지층은 아직도 정권 교체는 멀었나 보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라고 야권 결집도가 응집력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표의 저 견고한 지지율은 친박이 역설적으로 돕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헌재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친박들이 계속 불복을 한다라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표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대선에 뛰어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선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경선을 앞두고 후보 토론회 관련해서 계속 반발이 심합니다. 선관위가 어느 정도 일정을 정한 것 같은데 반발이 심한 걸 보면 토론회가 그만큼 후보들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보 토론회를 가장 원하는 쪽은 사실은 하위권입니다. 왜냐하면 하위권은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을 누구한테 해야 되죠? 선두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자꾸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쪽은 사실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권이라는 건 사실 3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얘기합니다. 2, 3위로 하시죠. 2, 3위. 하위권 하면 너무 또. 네네. 그렇죠. 중하위. 2, 3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그 당내 선관위에서는, 당 선관위에서는, 그 탄핵 이전에 한 번만 하고, 네. 나머지는 모두 다 이제 탄핵 2로 하자.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가 있는데 굳이 네. 그것을 토론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 흐름 자체를 네. 사실 이 선동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전에 아마 아까 대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각 후보 측 예. 대리인들이 이제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원래 3회를 하기로 합의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예. 이제 한 번으로 뒤집혔다는 것.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뭐 그거를 뭐 거부한 적도 없고, 예. 5년 전에 이미 토론회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삼모사잖아요. 아침에 3번 하느냐, 저녁 때 4번 하느냐, 총량은 똑같다. 이걸 주장하는데 예. 문제는 또 이겁니다. 그 전에 한 2번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토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하는 토론회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어떤 언론들이 예, 하는 예, 예.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안희정 지사나 혹은 이재명 시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뭐 일정이 일정 때문에 뭐 거부를 했고, 예. 일정 때문에 사실은 못 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재인 대표가 구설에 계속 오르잖아요. 이 최근에 히토류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구설에 오름으로 더군다나 이쪽 쫓아가는 어떤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좀 거론을 하면서 그렇죠. 승부를 걸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사실은 2, 3위의 어떤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토론회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예. 다른 얘기 없으시면 여당 얘기해도 될까요? 예. 여당도 지금 대권 채비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뭐 지금 거론된 새로운 인물들이 더 속속 나오네요. 야당이 굉장히 야권이 후보가 많다고 했었는데 여권이 더 많은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다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댓글에 그런 게 달려 있더라고요. 다 합쳐서 1%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없는데 본인은 나가서 뭔가 대권에 도전해보겠다는 자체 의사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예전에 새누리당에 관련된 출신이란 이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라도 국민한테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흡입력 있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 오로지 지금에서는 그쪽이 지금 태극기 집회에 가서 관련된 지지층으로부터만 누가 더 선두에 서느냐 이거 경쟁을 하는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은 벌어졌고 머릿수는 양쪽이 여야가 비슷하지만 예. 결국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지 않느냐. 국민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 보수 진영 내에 강력한 대선의 구심력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다양한 후보들의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군소 후보의 경우에 출마를 앞뒀다 하는 이유는 대선의 승리 당락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향후에 있을 당권이라든가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출마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이득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당장에 있는 개인의 이득보다는 보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보수의 혁신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동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성실하게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수권에는 묻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더 오히려 되짚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